오늘은 백기 연파 왕전과 함께 전국시대 4대명장 중 한 명이자 특히 방어와 수성에 있어선 중화역사상 무패를 자랑하며 조나라의 마지막 등불이라 불렸던 이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칠웅 당시 진나라는 나머지 6국을 씹어먹을 정도의 강국이었죠. 반장평대전의 패배로 인해 언제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였던 조나라는 이웃에 있는 진나라의 침입뿐만 아니라 북쪽의 흉노의 침입에 대한 대비도 늘 해야만 했습니다. 이목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계기가 바로 조나라의 흉노토벌이었죠. 이목은 장군으로 부임하자마자 흉노와의 접경지대로 발령을 받았는데 당시에 흉노는 훗날의 한나라 시대만큼 막강한 세력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툭하면 중국을 괴롭히고 뒷목을 잡게 만들 정도의 저력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목은 부임하자마자 두 가지 규율을 강조했죠. 첫 번째는 만약 흉노의 목을 베어오는 자가 있으면 그를 참수해버리겠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흉노가 쳐들어올 경우엔 모든 백성과 군사가 즉시 성벽 안으로 대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곳곳에 봉화 등을 설치해서 빠르게 흉노의 움직임을 파악함으로써 흉노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대처를 완벽하게 준비해버렸기 때문에 이목이 부임하던 시절엔 흉노로부터 입은 피해가 거의 없다시피 했고, 반대로 흉노는 이런 이목의 대처 탓에 제대로 된 수확을 거두지 못했죠. 이후 이목은 직접 군대를 일으키지 않고 오로지 훈련에만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당 지역의 백성들을 성공적으로 지켜냈음에도 이런 이목에 대한 대외적인 시선은 좋지 않았고, 적군인 흉노는 물론 이목의 부하들 사이에서도 그들의 상관이 겁쟁이라는 소문이 계속 퍼져나갔다고 하죠. 결국 이목의 그런 상황은 한단의 조정에까지 알려졌고, 조나라의 왕은 이목을 크게 질책하며 나가서 싸우라 명령했지만 이목은 끝까지 방어적인 태도를 고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분노한 왕은 이목을 파직시키고 그 자리에 다른 장수를 부임시켰죠. 이목의 후임으로 온 새로운 장수는 이목과는 정반대로 흉노가 보이는 족족 그들에게 싸움을 걸었지만 매번 지기만 하고 제대로 된 성과를 올리지 못해 결국 북쪽 국경 일대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이 그 지경이 되어서야 한단의 중앙조정과 북쪽 국경 담당자 등 모든 이들이 이목의 진가를 뒤늦게 깨닫고 그를 다시 불러오려고 했지만 이목은 주변의 요청을 전부 무시하고 꾀병을 부리며 집에서 버티기만 했죠. 결국 조정에서 억지로 명을 내리며 이목을 북방으로 보내려 하자 그는 앞으로도 자신은 원래 하던 방식을 계속 유지할 것이며 그런 자신의 방식에 간섭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에 왕이 이목의 담당 구역에 대한 정권을 주고 일체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까지 하자 그제서야 이목은 북방으로 복귀했죠. 복귀 이후 이목이 원래 방침대로 방어적인 태도만을 계속해서 보이자 이런 그의 태도를 본 흉노는 그가 겁쟁이라고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조나라의 북방은 회복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조나라의 군수품과 군마, 군인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었죠. 싸울 준비를 끝낸 이목은 본색을 드러내 조나라와 흉노 사이의 평원에 보란듯이 전차 1300대, 기병 13,000기, 보병 5만 명과 궁병 10만 명이라는 대군을 주둔시켰습니다. 흉노는 갑자기 바뀐 이목의 태도를 의심하며 먼저 정찰 목적으로 선봉대를 보냈고, 이를 본 이목은 퇴각하는 척하며 수천 명의 군사를 미끼로 내버려두었죠.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흉노의 선우가 대군을 이끌고 습격을 해오자 이목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묘한 진세를 펼쳐 흉노군을 포위한 후 섬멸해버렸고, 그 결과 흉노는 전투 한 번에 10만 명에 달하는 군사를 잃었으며 선우 본인도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싸움 한 번에 북방의 이민족 중 담남이라는 부족은 아예 전멸했으며 동호라는 부족은 괴멸당한 뒤 도주했고, 이를 본 이모는 아예 항복해버렸죠. 이 전투에서 흉노를 포함한 북방 민족들이 입은 피해가 워낙에 엄청나서 이후 10년간은 그들이 조나라 국경에 얼씬도 못했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이목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조나라의 정계는 계속 썩어가고만 있었습니다. 장평대전의 참패로 약해진 조나라를 노린 연나라의 침략으로 날이 갈수록 국력이 쇠퇴하고 있었으며, 간신곽계는 과거 자신을 비난한 명장 연파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모함한 끝에 기어이 그를 해임시켜버렸죠. 결국 분노한 연파는 자신의 후임 악승의 부대를 습격한 후 그대로 위나라로 망명해버렸습니다. 거기에 새롭게 왕위에 오른 도양왕은 창씨라는 여자에게 반해 그녀를 후궁으로 받아들이려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목은 그녀가 한 집안을 망하게 한 요녀라며 격하게 반대했으나 도양왕은 이런 이목의 직언을 무시하고 끝내 그녀를 후궁으로 받아들였죠. 이목이 버티던 북쪽 방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력이 약해진 데다가 연파마저 잃은 조나라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진나라의 대대적인 침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236년에 진나라의 명장 왕전이 연여를 공격해서 9개의 성을 점령하자 조의 왕은 이목을 대장군에 임명했죠. 대장군에 임명된 이목은 연나라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무수와 방성을 점령하는 공을 세웠지만, 이때 환희가 이끈 진나라군이 평양과 무성을 공격해서 10만이나 되는 조나라군을 죽였기 때문에 조나라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목은 이어지는 진나라군의 침공을 계속해서 막아내며 조나라를 지켜냈죠. 기원전 233년 조나라 장수 호첩을 전사시킨 진나라 장수 환희와 맞붙게 된 이목은 예전에 흉노를 상대했던 때처럼 전투를 피하며 수비에 열중하면서도 장병들을 잘 먹이고 푹 쉬게 하면서 계속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성 안에서 수비만 하는 이목을 끌어내기 위해 환희가 비하라는 지역을 공격하러 출정하자 이목은 오히려 그런 환희군의 본진을 습격해서 함락시켜버렸죠. 그 소식을 들은 환희가 급하게 병사들을 끌고 돌아왔지만 이목은 귀환하는 환희군의 정면을 일부의 병력으로 막은 뒤 나머지 병력을 양쪽으로 나눠 협공시키는 기동전술을 펼쳤고 사방에서 포위당한 환희군은 사상자가 10만에 이를 정도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전투를 비하전투라고 하는데 이는 전국시대 말기 전투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큰 전투였다고 하죠. 이 비하전투의 승리로 이목은 조의 유목왕으로부터 무안군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이목은 다시 쳐들어온 진나라의 대군까지 번호에서 철벽 수비를 펼치며 성공적으로 막아냈죠. 3년 뒤인 기원전 229년 진나라는 왕정과 양단화, 강회를 대장으로 삼아 또다시 조나라를 공격했지만 이번에도 이목은 사마상과 함께 진나라군을 상대로 방어에 성공하면서 무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나라로부터 조나라를 지켜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이목 때문에 몇 번이나 조나라를 침공하는데 실패한 진나라는 이목이 있는 이상 조나라를 멸망시키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고 과거 연파를 모함해 쫓아냈던 간신 곽계를 매수해 이번에는 이목을 모함했죠. 곽계의 말에 넘어간 조의 유목왕은 결국 이목을 해임시켜버리며 스스로 무덤을 파버립니다. 다른 기전파목 멤버들과는 달리 이목의 최후는 확실하지 않은데 전국책에 의하면 이목은 곽계가 아닌 한창이라는 대신의 모함을 받았고 이목은 궁궐에서 자결했다고 나오죠. 반면에 사기 연파인 상여열전 조세가에 의하면 조의 유목왕이 곽계의 모함을 듣고 조총과 안치를 보내 이목 대신에 군대를 지휘하게 했는데 이목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자 유목왕은 다시 사람을 보내 그를 체포해버린 후 죽이고 사마상은 해임시켜버렸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이목이 죽고 사마상도 해임되자 방해물이 완전히 사라진 진나라는 조나라를 대대적으로 침공했고 석 달도 안 돼서 도우 판단을 함락시킨 후 조의 유목왕을 생포하며 조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성공하게 되죠. 이목은 기전파목 중 장평대전의 백기, 노익장으로 유명한 연파, 천하통일을 마무리한 왕전에 비해서 아무래도 캐릭터가 약한 편인데다 상대적으로 화려한 활약이 적다 보니 제일 저평가되는 경향이 많은데요. 하지만 수도 앞 50캠도 되지 않는 거리까지 적군이 가까이 온 상태에서 대지진의 대기근까지 일어나는 등 하늘이 조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조나라가 1년 넘게 버티어낼 수 있었던 것은 이목이 아니라면 그 누구라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목의 업적은 어찌 보면 백기나 왕전보다 더 뛰어난 활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 진나라와 조나라의 국력차는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과 북베트남급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이목은 3번씩이나 진나라의 침공을 막았으니 이는 백기 연파 왕전에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활약이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기전파목 중 전술적 능력은 최고였다는 평가도 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이목의 업적 중 진나라군을 막은 것뿐만 아니라 흉노를 토벌하는 데 성공한 것도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데 이때 이목이 사용한 전술이 그 이후로도 북방 기마민족을 상대하는 전술의 정석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목은 정착해 있는 민족이 어떻게 유목민들을 상대해야 하는지 그야말로 모범적인 예시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556국 시대와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를 거치며 한족이 이민족에게 계속 패권을 내줘야만 했던 중국 현지에서 더 고평가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중국 전국시대 조나라의 명장이자 삼국지의 황충과 함께 노익장의 대명사로 알려진 연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파가 흔히 노익장의 대명사로 알려지기는 했지만 그가 늙은 나이에도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생겼을 뿐 실제로 그는 젊은 시절부터 손에 꼽는 명장이었다고 하죠. 전국시대의 가장 뛰어난 명장 중 한 명으로 꼽힐 정도로 탁월한 장수인 동시에 지력까지 갖춘 문무견비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연파의 조국인 조나라는 전국 7웅 가운데 손꼽히는 강국이었지만 하필 최강인 진나라와 가까이 있다는 지리적 약점 탓에 빠르게 그 세력이 약해져 버린 비운의 나라였죠. 하지만 연파가 한창 활약하던 시기만 해도 조나라는 무령왕이 시행한 호복기사 개혁의 결과로 영토와 국력이 크게 올라간 상태였고 이러한 국력을 바탕으로 평원군 인상여 조사 등 걸출한 인재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인상여와 연파가 버티고 있을 시기에는 천하의 진나라도 쉽사리 조나라를 건드릴 엄두를 못 냈을 정도였는데요. 그 시기 진나라의 왕이 바로 전국시대 최고의 정복군주로 이름 높은 소양왕이었음에도 말이죠. 사기에 나와 있는 연파의 기록을 보면 연파는 기원전 283년 진나라를 쳐서 석양을 점령한 후 다음에는 제나라를 쳐서 양진을 함락시킨 공으로 상경에 임명되면서 그의 용맹은 당시 제후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기원전 276년에는 누창이 위나라의 길을 공격했다가 실패하자 연파가 대신 파견되어 길을 함락시켰으며 다음 해에도 연파는 위나라의 방자와 안양을 공격해 빼앗았죠. 기원전 270년에는 진나라의 군대가 한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그 길목에 있는 조나라의 연여를 공격했고 이에 수비를 위해 출동한 조나라의 군이 진나라군을 물리치자 패배한 진나라군은 방향을 바꾸어 위나라의 길을 공격했는데 이때 연파가 나타나 길을 구하고 진나라 군대를 크게 무찔렀다고 하네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진나라는 착실히 성장을 거듭한 반면
조나라의 전성기는 내리막길로 접어들고 있었으며 조나라의 전성기를 이끌던 인상여, 조사와 같은 인재들마저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연파는 혼자 힘으로 진나라의 거침없는 공격을 막아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기원전 262년 진나라는 전국 칠웅 중 최강으로 나머지 6국의 힘을 합쳐도 상대가 안 될 정도의 강국이 되었다고 하죠. 실제로도 진나라는 여러 나라를 압박하고 괴롭히고 있었으며 공갈과 협박을 서슴지 않을 정도의 깡패국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진나라가 명장 백기를 보내 약소국인 한나라의 상당을 공격하려 하자 그 소식을 들은 한나라의 상당 태수는 조나라에 냉큼 항복을 해버렸고, 그렇게 닥쳤던 갯골이 돼버린 진나라는 군사들을 출전시켜 조나라와 일대결전을 벌이게 되죠. 이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장평대전입니다. 장평대전은 기원전 262년에서 기원전 260년에 걸쳐 중국 진나라와 조나라 사이에 벌어진 대규모 회전으로 중국 전국시대의 판도를 변하게 만든 대표적인 전투의 하나였기 때문에 장평의 승리는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패전국인 조나라에게는 몰락을 가져다준 결정적인 전투였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최후의 승자는 진나라가 되기는 했지만 이 장평대전의 초반부에 연파가 조나라군의 대장으로 있을 때만 해도 진나라군은 연파의 수비를 뚫지 못해 매우 곤란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비를 굳히고 진나라군의 보급을 어렵게 만들면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연파였지만 조나라 조정은 그런 연파를 지원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진나라의 뇌물공세와 유언비어에 넘어가 그를 해임해버렸죠. 이후 연파의 후임으로 부임한 조괄은 45만 명이라는 병력이 있음에도 새롭게 진나라군의 대장으로 부임한 백기의 유인책에 걸려서 그야말로 순식간에 개박살이 나버렸다고 하니 그동안 그 강력한 진나라군을 상대로 버텨낸 연파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죠. 그렇게 총대장 조괄이 죽으면서 조나라는 장평대전에서 대패하게 되고 이후 멸망 직전까지 몰린 조나라는 주변 국가에서 보기에는 너무나도 탐스런 먹잇감이 되었기 때문에 평소 그들과 사이가 좋지 않던 연나라에서 침략을 해왔는데 이때 연파가 늙은 몸을 이끌고 참전해 조나라를 구해냅니다. 연파는 지금의 하북성 백향현 북부에서 연나라군을 크게 쳐부수고 이후 연군을 추격해 연의 도읍이었던 개를 포위한 뒤 연나라로부터 5개의 성을 넘겨받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죠. 조의 효성왕은 연파의 오랜 공적을 기려 위문이라는 지역의 땅을 하사하고 그를 신평군에 봉했으며 얼마 후에는 공석이던 상국 대행 자리에 그를 앉혔습니다. 기원전 245년에는 연파가 위나라를 쳐서 번양의 성을 함락시키며 다시 한번 연파의 전성기가 오나 싶었는데 하필이면 그 직후 조나라에 있던 효성왕이 죽고 도양왕이 그 뒤를 이어 즉위한 것이 연파에게는 불운이었죠. 태자 시절 때부터 연파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도양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연파를 장군직에서 파면시켜버리며 그의 후임 자리에 악승이라는 인물을 임명해버렸습니다. 이에 하늘 품은 연파는 후임 장군이 된 악승을 공격해버렸고 이 일로 더 이상 조에 머무르지 못하게 되자 위나라로 망명하게 되죠. 하지만 연파는 위에서는 별다른 신임을 얻지 못했고 그에게 대군을 지휘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새롭게 진나라의 왕으로 등극한 시황제에게 연파가 떠난 조나라는 매우 탐스런 공격 대상으로 보였는지 진시황은 군대를 보내 신나게 조나라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조나라의 도양왕은 연파에게 사자를 보내 그가 아직 진나라를 상대할 힘이 있는지 살펴보게 했는데 도양왕의 의도를 눈치챈 연파는 80이 넘는 고령의 몸으로도 한 끼 식사에 밥 한 말, 고기 10근을 먹어치우는 왕성한 식욕에 갑옷을 입고 한바탕 말을 달리는 무력시위까지 하면서 자신이 아직 쓸모있음을 도양왕에게 보이려고 했지만 하필 왕이 보낸 사자가 연파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간신 곽계에게 이미 매수당한 상태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연파를 만난 후 다시 조왕에게 돌아간 사자는 연파도 이제 나이가 들어 다른 노인들과 다를 것 없어졌다는 보고를 올렸고 그의 말을 들은 도양왕도 연파를 쓸 생각을 포기해버렸죠. 결국 위나라에서 중이 쓰이지 못하던 연파는 초나라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장군으로 임명되지도 공을 세우지도 못한 채 세월만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 나는 그저 조나라 군사들을 지휘하고 싶을 뿐이다 라는 말을 남긴 후 수춘해서 조용히 세상을 떠나게 되죠. 연파의 기록을 보다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의 성격이 굉장히 솔직하고 화끈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솔직하고 화끈한 면 때문인지 연파 인상의 열전을 비롯한 당대 기록을 살펴보면 정치력이 부족한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물론 기전 파목중 왕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간신의 모함으로 숙청당하기는 했지만 똑같이 숙청을 당한 백기 이목과 비교해보아도 연파의 성격은 확실히 화끈하다는 느낌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연파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기원전 279년 조나라의 명신 인상여가 회담에 참석해서 큰 공을 세운 대가로 상경이라는 관직에 임명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연파가 인상여는 고작 말 몇 마디 잘한 걸로 전쟁터에서 많은 공을 세운 자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았다며 만약 그를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망신을 주겠다고 길길이 날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인상여는 그 뒤로 계속 연파를 피해 다녔는데 인상여의 지인들은 그가 연파를 두려워해서 피한다고 생각하고는 크게 실망해서 그를 떠나려는 모습을 보였죠.
이에 인상현은 진나라가 지금 조나라를 침공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연파와 자신이 있기 때문인데, 이럴 때 내가 연파와 싸우는 것은 나라를 위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며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나라의 급한 일을 더 우선시하자는 대인배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그 말을 전해들은 연파도 직접 인상현을 찾아가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일화를 비롯한 몇 가지 기록만 봐도 연파가 정치를 그리 잘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같은 기전파목의 일원인 왕전이 이목이 지휘하는 조군을 꺾지 못했지만 정치를 굉장히 잘해서 결국 초나라를 멸망시켰고 편안한 노후를 보낸 것과는 비교되는 모습이죠. 게다가 앞서 말한 것처럼 도양왕에게 파직당하고 조나라를 떠날 때 그 후임자인 악승이 이끄는 부대를 공격까지 해버린 것 또한 큰 실수였는데, 물론 연파의 입장에서 보면 왕이 자신을 숙청하는 상황이긴 했지만 군권을 빼앗기자마자 자국 군대를 상대로 내전을 벌인 것은 조나라는 물론 타국의 인물들에게 너무나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길 수밖에 없었고, 덕분에 매우 불행한 말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이러한 일화들을 종합해보면 연파가 그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자주 쫓겨다닌 이유는 간신의 모함도 모함이지만 그의 정치력 부족도 큰 이유가 됐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평생을 조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나라에서 쫓겨나고 불행한 말년을 보낸 연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난번에 조나라의 명장 이목과 연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같은 시기에 조나라에는 굉장히 뛰어났던 인물이 더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인상여라는 인물로 진나라 소양왕의 공갈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조나라의 체면을 지켜주었으며, 소양왕이 인상여가 있는 한 조나라를 공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을 정도로 그를 인정한 모습도 보였죠. 삼국지 연의를 보신 분은 적벽대전이 있기 전 제갈량이 오나라를 찾아가 오나라의 여러 책사들과 설전을 벌인 걸 아실 텐데요. 이 인상여도 희대의 정복군주 소양왕이 있는 진나라로 찾아가 이빨만 털어서 진나라와 소양왕을 제대로 벙지게 만든 일화가 있죠. 또한 현재도 많이 쓰이는 말인 완벽하다 할 때 완벽과 하자가 있다 할 때 하자라는 말도 이 인상여의 고사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출난 인물인 인상여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으며 단지 사마천의 사기 권81 연파 인상여 열전에 간략하게 일화 형식으로만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인상여에 대한 몇 가지 재미있는 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상여는 원래 조나라의 환자령 무연의 식객이었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무연을 찾아와 둥근 모양의 옥을 팔러 와서 큰돈을 주고 옥을 샀는데, 보통 보석이 아니라 느낀 무연은 옥공을 찾아가 감정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감정 결과 그것은 바로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화시지벽이라는 보물이었던 것이었는데요. 이 화시지벽은 어두운 곳에 가면 스스로 빛을 내어 주위를 밝게 비추었고, 겨울에는 따뜻한 온기를 뿜어내고 여름에는 서늘한 냉기를 뿜어내는 굉장한 물건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무연은 이 화시지벽을 소중하게 간직했는데 이 소식이 조왕의 귀에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이에 조왕은 무연을 불러 그 화시지벽을 보여달라 했지만 무연은 빼앗길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벌써 잃어버리고 없다며 둘러댔죠. 그렇게 조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집에 돌아온 무연은 들통이 날까 두려워 연나라로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이에 인상여는 무연에게 왜 연나라로 도망치려고 하냐 물으니, 무연은 예전에 조왕과 함께 연왕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연왕이 자신의 손을 잡고 친구가 되자고 말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연나라로 도망치면 연왕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인상여는 무연에게 조나라에 비해 연나라는 약소국이고 연왕이 당신과 친구가 되자고 한 이유는 당신이 조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나라로 가시면 연왕은 틀림없이 조나라가 두려워 당신을 포박해 조나라로 압송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당신은 큰 죄를 지은 건 아니고 다만 화시지벽이 아까워 그런 것이니 화시지벽을 조왕에게 바치면서 죄를 청하면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겁니다. 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이에 무연은 인상여의 말대로 화시지벽을 바치며 용서를 구해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이 일을 무마시킬 수 있었죠. 그런데 이 화시지벽이 또 다른 사건을 만들어내는데요. 화시지벽이 조왕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된 진왕 소양왕은 화시지벽을 진나라 성 15개와 바꾸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양왕은 과거에 초왕을 진나라로 초대했다가 그를 억류했는데 결국 초왕이 진나라에서 객사하는 사건을 벌였던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진나라의 국력은 조나라에 비해 엄청나게 강력했기에 화시지벽을 준다 해도 성 15개를 주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소양왕의 말을 거절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골머리를 썩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무연은 뛰어난 지혜로 자신을 구해줬던 인상여를 조왕에게 천거했고, 그렇게 조왕은 인상여에게 조언을 구했죠. 그러자 인상여는 진나라는 강하고 조나라는 약하니 화시지벽을 진나라에 줘야 합니다. 화시지벽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주고 나서 성을 주지 않는다면 허물은 진나라에 있으니 화시지벽을 주고 허물을 진나라에 있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조왕은 알겠다며 진나라로 갈 사신을 뽑으려 했지만 거기 갔다가는 까딱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에 아무도 가려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에 인상현은 괜찮으면 제가 사신으로 다녀오겠습니다. 15개 성이 조나라에 들어온다면 마땅히 화시지벽을 소양왕에게 주고 오겠지만 성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화시지벽을 온전하게 보존해서 조나라에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인상여가 했던 말이 완벽비조였는데 완벽이라는 말은 완전할 완자의 구슬 벽자로 흠이 없는 구슬이라는 뜻이며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는 완벽하다의 완벽이 이 고사로 만들어진 성어인 것이죠. 그렇게 진나라로 찾아간 인상현은 소양왕에게 화시지벽을 바쳤지만 소양왕은 성 15개에 대한 것은 일절 언급도 하지 않고 화시지벽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좋아하면서 미인들과 신하들에게 자랑하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인상현은 소양왕이 성을 내줄 생각이 추호도 없구나 생각했고 소양왕에게 화시지벽에는 작은 흠집이 있습니다. 제가 어딘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화시지벽을 슬쩍 건네받았죠. 그리고 그는 국내의 기둥으로 향하더니 화시지벽을 기둥에 내려치려는 신용을 하면서 격분한 모습으로 소양왕과 신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진나라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차라리 이 자리에서 화시지벽을 부숴버리고 나도 기둥에 머리를 박아 죽어버리겠소 라고 했죠. 그러자 화시지벽이 깨져버릴까 겁이 난 소양왕은 얼른 지도를 가져와 성 15개를 가리키며 성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상현은 조나라 왕께서는 대국 진나라에 공경을 다하고자 5일 동안 목욕제계를 하고 신에게 벽옥과 국서를 보내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소양왕께서도 마땅히 5일 동안 목욕제계를 하고 자신을 구빈해 예로 대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자 소양왕은 마지못해 인상현을 화시지벽과 함께 숙소로 돌려보냈습니다. 인상현은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종자를 시켜 은밀히 화시지벽을 조나라로 돌려보내버렸죠. 5일 후 목욕제계를 마친 소양왕이 인상현을 구빈해 예로 맞이했는데 인상현가 하는 말이 역대 진왕들은 한 번도 약속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서 일단 화시지벽을 다시 조나라로 돌려보냈습니다. 15개 성을 먼저 넘겨주신다면 즉시 화시지벽을 진나라로 보낼 것입니다. 제가 대왕을 속인 죄는 죽어 마땅하니 팽형에 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깜짝 놀란 신하들은 그를 당장 쳐 죽여야 한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지만 진나라의 재상이던 범수가 인상현을 죽이면 인심을 잃을 것이라며 그를 죽여선 안 된다고 말해 결국 인상현은 목숨을 부지한 채 다시 조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이에 조왕은 조나라의 체면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며 인상현을 상대부로 삼았습니다. 이후 소양왕이 먼저 성을 넘겨주는 일이 없었고 그러자 화시지벽 또한 진나라로 보내는 일이 없었으며 그렇게 화시지벽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죠. 하지만 인상여 때문에 자존심을 구겼던 소양왕은 진나라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 조나라의 길을 꺾어 놓을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민지라는 곳에서 우호를 위한 연회를 갖자고 조나라에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회담이나 연회를 갖자고 한 뒤에 뒤통수를 쳐버리는 일은 당시에 너무 흔한 일이었으며 심지어 소양왕은 초왕을 초대했다가 죽여버린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조왕은 두려움에 떨며 어떻게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조왕은 겁이 나서 가지 않으려 했지만 가지 않으면 소양왕이 무서워서 연회에도 가지 못하는 천하의 겁쟁이라는 소문이 온 천하에 퍼질 것이라는 인상여와 연파의 조언을 듣고 결국 민지에서 소양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인상여는 조왕을 수행해 함께 가게 되었죠. 그렇게 열린 연회 자리에서 소양왕은 조왕에게 조왕께서는 검은고를 잘 타신다고 하는데 한번 연주해 주시지요 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에 조왕은 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검은고 연주를 했는데 소양왕은 함께 온 사관에게 조왕이 진왕의 명을 받들어 검은고 연주를 했다 라고 적게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인상여가 소양왕에게 다가오더니 진왕께서는 분부를 잘 치신다는데 직접 분부를 쳐 연회의 흥을 돋궈 주십시오 라고 했죠. 이에 소양왕이 화를 내며 왕의 체면이 있지 그런 짓은 못한다고 하자 인상여는 소양왕에 가까이 다가서더니 갑자기 칼을 빼들며 지금 대왕과 저희 거리는 5걸음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제가 목을 찌른다면 대왕의 얼굴을 피로 적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비록 자신의 목을 찌른다고 했지만 속내는 너를 찌르고 나도 죽겠다라는 협박에 가까웠죠. 이에 진나라 신하들이 화들짝 놀라며 인상여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인상여는 눈을 부릅뜨고 물러서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소양왕이 어쩔 수 없이 분부를 두들기며 노래를 하자 인상여는 조나라의 사관에게 진왕이 조왕의 명을 받들어 분부를 두들기고 노래하였다 라고 쓰게 했죠. 이에 분노한 진나라의 신하들은 조나라의 성 15개를 소양왕에게 바쳐 만수무강을 기원해 달라고 하자 인상여는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을 조나라에 바쳐 조왕의 만수무강을 축원해 달라며 받아쳤으며 그러자 소양왕과 진나라 신하들이 뭐 저런 놈이 다 있냐라는 표정을 지으며 멍하게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소양왕은 조나라의 길을 꺾으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만 된통당하고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상여의 명성은 천하에 퍼지게 되었죠. 다시 조나라로 돌아온 조왕은 뛸 듯이 기뻐하며 인상여를 관직 중 최고의 관직이던 상방에 제수했습니다. 이는 곧 명장 연파보다 더 높은 관직에 오른 것이었죠. 그러자 연파는 자신은 그동안 조나라를 지키기 위해 여러 전장을 다니며 목숨 걸고 싸워 수많은 전공을 세우고 현재에 이르렀지만 자신보다 나이도 어린 놈이 이빨 좀 까더니 자신보다 더 높은 관직에 올랐다며 불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저기에서 인상여를 비방하고 다녔으며 인상여를 만나면 반드시 창피를 주겠다며 벼르고 있었죠.
이 말을 들은 인상현은 그때부터 연파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조회 시간에도 연파가 나왔다는 소리를 들으면 갑자기 아픈 척하며 조회에 못 나간다고까지 한 것이죠. 그러자 연파는 더욱 인상현은 겁쟁이라며 비난하기 시작했고 연파의 몸종들마저 인상여와 그의 몸종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에 인상여의 몸종들은 인상여를 찾아가 다들 우리를 우습게 보고 겁쟁이라 놀린다며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러자 인상여는 그들에게 진나라 소양왕은 나와 연파 장군이 있는 조나라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둘 중 한 명만 없더라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싸울 줄 몰라서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연파 장군과 내가 다투면 진나라를 비롯한 다른 적국들에게만 이롭기 때문에 피해 다녔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상여의 깊은 속마음을 알게 된 몸종들은 깨달음을 얻어 부끄러워하며 더 이상 인상여를 다그치지 않았죠. 나중에 이 사실을 듣게 된 연파도 인상여의 깊은 뜻을 알게 되어 굉장히 부끄러워하다가 나중에 윗옷을 벗고 가시나무 회초리를 짊어진 채로 인상여를 찾아가 무릎 꿇고 자신을 벌해달라 청했습니다. 이를 보고 인상여는 황급히 뛰어와 연파를 일으키며 장군께 미처 이야기 드리지 못한 소인의 잘못입니다 라며 그를 달래주자 연파는 눈물을 흘리며 오늘부터 대인과 의형제를 맺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결코 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이렇게 인상여와 연파는 의형제를 맺었으며 자신의 목이라도 내줄 돈독한 우정이라는 고사성어 문경지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인상여는 이빨만 까던 인물이 아닌 군사적인 재능도 뛰어났던 인물인데요. 기원전 271년에는 인상여가 군사를 지휘해 제나라를 정벌하여 평읍에 이르렀고 그곳에 큰 성을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당시엔 연파와 조사 모두 현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시기였기에 그들을 제치고 군을 지휘해 정벌을 떠난 걸 보면 인상여에게는 군사적인 재능 역시 훌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나라가 진나라의 개작살이 난 전쟁인 장평대전 때 인상여는 병에 걸려 매우 위독한 상태였죠. 진나라를 맡고 있던 인물은 명장 연파였기에 별 문제는 없었지만 조왕이 연파를 밀어내고 조과를 대장으로 삼을 때 인상여는 위독한 상황에서도 대장을 바꾸면 안 된다고 간언했다고 합니다. 이후 인상여가 언제 사망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때 위독한 병에 걸렸던 걸 보면 얼마 안가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죠. 그는 혼란이 가득했던 전국시대 때 연파, 조사와 함께 조나라를 이끌던 명장이자 명재상으로 조나라 최고의 충신 중 한 명이었습니다. 심지어 진나라 범수와 이사같이 말기에 초심을 잃은 인물이나 연파와 이목같이 훗날 왕의 미움을 사 죽거나 피신한 걸 보면 인상여는 처신도 매우 잘했던 것 같죠. 사마천은 사기에서 인상여는 지혜와 용기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평했을 정도였습니다. 인상여에 대한 전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었다면 정말 위대한 인물이 탄생했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하네요. 지금까지 조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 인상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전국시대 조나라에서 연파 인상여와 함께 조나라를 지키면서 자신의 나라를 일대 강국으로 만드는데 큰 공을 세웠으며 만화 킹덤에서만 쓰이고 실제로는 쓰이지 않았던 호칭이긴 하지만 조나라 3대천으로 유명한 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사는 원래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던 하급관리였는데 하루는 그가 정치가로 유명한 전국사군자 중 한 명인 평원군의 집에서 제대로 세금이 거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자 평원군의 집을 관리하던 사람을 9명이나 죽여버린 사건이 있었죠. 자기 집의 사람들이 하급관리에게 죽었다는 말을 들은 평원군은 크게 화를 내며 조사를 문책했지만 조사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공처럼 나라에 귀중한 분이 나라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신다면 이 나라의 힘은 약해질 것이고 그리한다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도 공께서는 부귀영화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평원군은 자신의 잘못을 크게 깨닫고 한편으로는 조사에게 감탄하며 그를 왕에게 천거하게 되죠. 이에 조나라 왕이 조사를 등용해서 나라의 세금을 다스리게 하자 나라의 세금이 공정해져서 백성들이 부유해지고 국고가 풍족해졌다고 하네요. 기원전 270년 진나라의 호양이 한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그 길목에 있는 조나라의 연여를 공격해왔습니다. 조나라의 해문왕이 명장 연파에게 이를 막을 수 있겠느냐고 묻자 연파는 길이 좁아서 어렵다는 대답을 내놓았죠. 다른 장수인 악승도 연파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하들 중 오직 조사만이 당당한 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에 찬 해문왕이 조사에게 의견을 묻자 그곳은 길이 멀고 험하고 좁은 곳이라 비유를 하자면 두 마리의 쥐가 좁은 구멍 안에서 싸우는 것과 같으므로 용감하고 재능 있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 라며 자신감을 보였죠. 이에 해문왕은 기뻐하며 조사를 장군으로 삼아 연여를 구원하도록 했습니다. 조나라 군대가 도우빈 한단으로부터 30리 정도 갔을 때의 조사는 먼저 부하 장수들에게 나에게 계책이 있으니 멋대로 내 작전에 대해 참견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라고 미리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때 진나라 군대는 무안 서쪽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진나라 군대의 북소리와 함성소리가 무안성 안에 있는 집들의 기와를 뒤흔들 정도로 엄청났다고 하죠. 정찰을 나갔던 병사 한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와서는 무안을 속히 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조사는 즉시 그를 참수해버리고는 보루를 단단히 쌓고 28일 동안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나라의 첩자가 돌아가서 장수에게 이를 보고하자 진나라 장수는 한단에서 30리를 떨어졌는데도 군대를 움직이지 않고 보루만 쌓고 있다고 하니 연여는 이제 조나라의 땅이 아니다 라며 기뻐했죠. 하지만 그것은 모두 조사의 속임수였습니다. 진나라의 첩자가 돌아가자 조사는 군사들에게 즉시 갑옷을 벗게 하고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군해서 1박 2일 만에 연여 근처에 도착했는데요. 조사가 곧 연여에서 50리 떨어진 곳에 활을 잘 쏘는 군사들을 배치하고 보루를 쌓자 진나라 군대도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조나라의 책사 중 한 사람이었던 허력이 지금 북쪽에 보이는 산은 그야말로 요충지라고 할 수 있으니 만약 이곳에 정상을 차지하면 이기고 늦게 도착하면 패할 것입니다라는 조언을 했죠. 앞서 자신에게 의견을 냈던 정찰병을 참수한 것은 모두 속임수였을 뿐 원래 조사가 남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히려 허력의 의견대로 진나라 군대보다 한 발 앞서 산을 점령했죠. 그렇게 요충지를 차지한 조사는 진나라 군대를 크게 격파했고 이 공로로 조사는 마복군의 칭호를 받았으며 이때부터 인상현화 연파, 평원군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전국시대의 유명한 일화들이 기록돼 있는 전국책에서는 기원전 269년 조사가 화우지계로 유명한 제나라의 전단과 전쟁에 관련해서 설전을 벌인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화우지계란 전단이 연나라와의 전쟁에서 1000마리의 소떼에 용무늬를 그린 알록달록한 비단옷을 입히고 뿔에는 칼을 매단 후 소들의 꼬리에 불을 붙여 적진으로 돌진하게 하면서 당황한 연나라군을 물리쳤던 기발한 전략을 말합니다. 전단은 조사에게 장군님은 전쟁에 지나치게 많은 병력을 동원하는데 이렇게 하면 농사를 지을 장정들이 부족해집니다. 옛 제왕들은 3만의 군대만으로도 충분히 제후들을 복종시킬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조사가 싸울 때마다 10에서 20만이나 되는 많은 군사를 동원하는 것에 반대했죠. 하지만 조사는 당신은 병법도 모르고 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것 같소. 명검이라 불리는 오나라의 간장검은 날카로워서 말과 소를 토막내고 쇠로 된 그릇을 자를 수도 있지만 그런 명검도 기둥에 부딪히면 부러져버리고 바위에다 내려치면 아예 박살이 나버리는데 지금 고작 3만의 군대로 강한 나라의 군대와 맞선다는 것은 마치 칼로 기둥이나 바위를 치는 것과 같소. 옛날에는 대부분이 수많은 작은 나라들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성이라고 해도 둘레 300장의 인구 3천호가 고작이었고 그래서 3만의 병력만으로도 충분했던 시절이었소. 하지만 지금은 7강국만이 남아서 수십만 병력을 동원할 수가 있게 되었소 라고 말하며 옛날과 크게 달라진 현재의 사정을 지적했고 조사의 말을 들은 전단은 크게 탄식하며 그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조사의 뛰어난 안목과 공정함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의 아들인 조괄과 관련된 일화인데요. 조사의 아들 조괄은 신동이라며 주변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고 심지어 조사가 아들과 병법을 논하다가 먼저 말문이 막힐 정도로 이론에는 뛰어난 모습을 보였지만 끝내 조사는 아들을 장수로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궁금해하며 이유를 묻자 조사는 무릇 전쟁이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인데 조괄은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며 입만 살았을 뿐 실전에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할 것이니 만약 저 아이가 훗날 장군이 된다면 반드시 군대를 파멸시킬 것이라는 걱정스러운 대답을 남겼다고 하죠. 실제로 훗날 조사가 걱정한 일이 정말로 터지고 말았는데요. 진나라와 결전이 벌어진 장평대전에서 조나라의 왕은 진나라군을 잘 막아내고 있던 연파를 대장 자리에서 끌어내린 후에 조괄을 그 자리에 대신 임명했고 이후 조괄은 백기의 유인책에 걸려들어 대패한 후 무려 40만이라는 병사가 포로로 잡히게 되면서 조나라는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조사는 연파 이목 등과 함께 조나라를 지킨 명장이지만 인지도는 저 둘에 비하면 크게 떨어지는 편으로 조사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혹시나 조사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장평대전에서 대패한 조괄의 아버지로 알고 있을 뿐 그가 세운 자세한 업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죠. 아들인 조괄이 안 좋은 의미로 너무 유명해서 오히려 아버지가 가려진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조사의 능력이 연파나 이목보다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었으며 오히려 조나라 전성기를 대표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죠. 다만 전국시대 말기 상황이 급변하면서 수많은 인재들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조사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죽어버린 탓에 거기 참여하지 못하면서 연여전투 이후로는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못하며 그가 가진 재능을 다 펼쳐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연파와 이목에 비해서 낮은 인지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